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바탕관념에서 시간 공간 4차원으로 됐을 때 그 이제 우리의 그 뭐 기존의 사리에 안 맞는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 바탕관념이 바탕 구도에 어떤 재조정을 갖고 오느냐 이거를 그렇죠. 물리량을 재서술하고 변화의 원리를 재서술하고 요걸로 나타난다는 것을 쭉 그렇죠. 정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구경만 해야 그거 간단히 보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일단은 첫 번째로 바탕관념을 이제 3+1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물리량도 다 기존에는 다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의 가정에서 되어 있던 것이 다 4차원 벡터로 다시 쓰여야 돼서 이제 그 속도도 달리 써야 되고 운동량도 달리 써야 그렇죠.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4차원 공간, 시공간 벡터죠. 예, 위치와 시간까지. 이렇게 됐을 때 4차원 속도를 얻으려면, 4차원 속도를 얻으려면 요것을 그냥 t로 미분을 해가지고 t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여기 그 고유 시간, t0를 이렇게 정의해서 그래서 t0로 미분해야 이게 4차원 벡터가 돼요. 이게 4차원 속도가 이 t0로 미분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이거 아니야. 우리가 보는 건 여전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에 요 감마가 나오죠. 감마는 아까 얘기한 항상 이거 이 감마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시간도 t0를 이걸로 미분하죠. 요 네 번째는. 하면 같은 t끼리는 상쇄가 돼가지고 IC만 나와요. 그 4차원 속도의 그 네 번째 항은 IC 자체 상수가 되버려. 앞에 감마가 붙고, 요 3차원일 때의 속도 그대로고, 4차원의 네 번째 성분의 속도는 IC가 되고, 거기에다가 요 감마 하나가 곱한 것이 4차원 속도. 그리고 운동량은 그 4차원 속도를 다시 또, 요번 질량인데, 이제 이것은 고유 질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곱하면은 4차원 운동량인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요거 계산을 그대로 요 계산을 집어넣으면은 감마가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감마가 m에 곱해져. 요 감마는 속도에 관계되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요 상수가 달라지죠. 요 상수를 상대론적 질량이라 그래가지고 m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앞에 쓴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속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량인데 질량이 달라지지. 질량이 요것이 아니라 m0가 아니라 요 감마가 곱해진 상대론적 질량으로 곱하면 4차원의 운동량의 그 앞에 셋이 되고 네 번째는 IMC만 돼. 요 m만 하나 더 곱해질게요. m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놔둬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E를 MC 제곱을 E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요 셋은 정의. 이렇게 E라고 놓자 이거지.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이 값이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돼요. 에너지가 사실은 요것을 이렇게 놓은 요 값을 에너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by definition 이것을 에너지로 정의하는 셈이 되는데 이건 물론 여기까지는 정의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건 이제 그 네 번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네 번째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하고 같은 거야. 우리가 과거에 고전역학에서 알고 있던 에너지. 여기서는 그냥 E를 이렇게 정의했을 뿐인데, 요 값이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일을 해주는 양. 그걸 에너지라고 했거든. 요것이 일을 해주는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결국, 이 E는 에너지가 된다. 여기서 그냥 형식성 E를 놨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더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로 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4차원 운동량은 앞에 셋은 기존 운동량이고 질량만 좀 달라졌고 네 번째 것은 에너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위치, 제 위치를 찾은 거예요. 에너지는 운동량의 네 번째 항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확인해요. 그 다음에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의 제곱 이거 여기서 요 미우가 1, 2, 3, 4거든요. 네. 그래서 1, 2, 3, 4 제곱을 한 것을 모든 거에 그 미우로 합친 건데 이 합치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지금 운동량을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는 요 속도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이게 상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c 제곱이 되는데 m제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방정식 하나 얻었고 똑같이 아예 형식상 이것은 3차원 벡터 그다음에 그 네 번째 항의 제곱을 하면 i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것이 돼서 이거 둘을 이퀄로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런 관계들이 나오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부분이에요. 그게요. 저기서 왜 저렇게 넘어가냐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부록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요건 이제 근사치. 네. 그 그러니까, 부록의 근사치로 네. 해서. 군사 너무 어렵고. 네. 어려워서 아직도 모르는. 그리고 그 뒤로 잠깐. 뭐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분을 하면 저런 결과가 되고 운동량은 이렇게 되고. 이건 갑자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것을 이게 소위 이 스칼라 곱을 해요. 요거의 성분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의 성분하고 요거의 성분 그다음 요거의 성분 합쳐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게 나온다. 이건 여기서는 직접은 안 쓰이지만 이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위치와 운동량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건데. 그냥 R이랑 P랑 곱하고 RCT랑 I 나누기 C를 곱해서 이렇게 그렇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전력학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전력학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 형식으로 쓰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P다. 네. 이 형식 그냥 쓰는 거예요. 이 형식 그냥 쓰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이 운동량의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T 제로를 T로 다시 하면 감마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게 뭐냐? 4차원 힘이라는 게 뭐냐? 네. 요것은 이제 그 전기 자기력에 대해서 4차원 형식으로 그 힘을 풀이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거에다가 감마만큼 곱해야 4차원 형식의 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만 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전자계학의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러한 형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 앞에 1, 2, 3 I가 1, 2, 3 세 성분은 기존의 힘은 그냥 집어넣고 이 가속도 이게 운동량이죠. 근데 운동량에다 요 상대적으로 바뀐 요것만 바뀌면은 똑같은 게 나와. 그래서 이 M0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질량인데 요 M은 여기에서는 감마가 곱해진 그렇지. 거로 그렇지, 바뀐다. 그걸로 바뀌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관측계에 대해서 운동하는
이제 대상계의 속도가 질량에 반영이 된다 이런.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요것만 달라질 거예요. 요 1, 2, 3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가 광속에 가까우면 그러면 1에서 1을 뺀 것이 분모에 들어가죠. 네. 그럼 이것이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광속에 접근하는 거는 질량이 무한대로 커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전자 같은 거를 지금 그 광속의 99.999%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힘을 더 주면 광속 넘어갈 게 아니냐. 안 되는 것이 질량이 무한대가 돼버려. 이게 그러니까 질량이 무한대니까 가속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광속이 넘어가지 않고 대신 무한히 무거운 입자가 돼버려.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네 번째가 이게 지금까지 없던 거거든. 그러니까 힘의 네 번째 성분 집어넣고, 근데 힘의 네 번째 성분이 이거는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 아니야. 예, 이게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지. 이게 힘의 네 번째 성분. 이것이 뉴턴 운동방정식을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 힘이다. 네. 그 네 번째 성분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요 네 번째 성분이 재미난 게 뭐냐면 요게 약간의 이제 이건 전체 그 힘의 이게 다 집어넣은 그 이제 그 이 운동 방정식인데 이 뮤 앞에다가 요 F에다가 뮤를 하나 곱하고 그리고 모든 뮤로 이 값을 다 합쳐버려. 다 합쳐버리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 값이 0이 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상수예요. 속도에다 이걸 다 하면 이것이 그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돼. 그래서 이게 그 속도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곱한 거란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럼 왜 제곱이 아니라 V뮤, V뮤예요? 이 제곱은 마찬가지일 때고 마찬가지니까.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V뮤의 제곱인데 1, 2, 3, 4. 그걸 다 합치면 이게 상수 마이너스 C가 돼. 이 전체 합심이. 꼭 계산해 보면. 상수를 시간을 미분하니까 이 0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0이 되니까 이것을 여기 있구나. 이 속도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거하고 상수가 시작에서 남고 해서 요렇게 되거든. 요거 시간을 미분하면 0이지.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0이 되면 근데 이제 그 좌변도 보면 앞에 셋을 한꺼번에 표시하고 네 번째 것을 따로 내서 둘로 이걸 나누면은 다른 건 둘이 되는데 이 표현이거든. F4 여기서 F4가 나오지. 여기서 F4는 이게 0이니까 이게 자체가 우변이 0이니까 그래서 요 F4는 이걸 좌변을 가져가면 이런 모양이 돼.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거야. 예. 이것을 같게 놓으면 그러면은 요것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힘에다 속도를 곱한 건데 힘에다 속도를 곱한 거는 파워 단위 시간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근데 이것은 단위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이 단위 시간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단위 시간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동안 해온 단위 시간에 해온 일이 돼. 그 단위 시간에 해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리량의 변화인데 이것이 에너지면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단위 시간에 해준 일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에너지다. 아까 이것을 이렇게 안 놓고 요것을 그 E로 놨잖아요. 네. C분의 2로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에너지다 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에너지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네 번째 것을 2로 놨을 때 근데 그 운동량의 네 번째 항의 요것이 바로 이거 이렇게 증명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재미난 것은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운동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지. 운동량이라는 게 뭐다. 근데 운동량은 기존에 셋밖에 없고 에너지는 별도로 따로 다니던 거예요. 그 시간하고 위치가 다르듯이 에너지와 운동량은 별개 독립적인 걸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에너지가 운동량의 네 번째 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정체를 확인한 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란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걸 MC 제곱이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장의 네 번째 성분을 에너지로 놓으면 그 에너지의 값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힘이 일을 해줄 것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의 에너지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뉴턴 방정식의 네 번째 이 관계식에서부터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의 속도를 곱한 게 왜 일을 해주는 거가 되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줘가지고 얼마만한 거리를 움직이느냐. 힘에다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일이라고 해요. 예. 그렇지? 예. 근데 그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는 단위 시간에, 속도는 단위 시간에 간 거리니까. 예.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얼마만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파워라고 해요. 공률. 이게 이게 파워예요? 이게 파워야. 그러니까 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파워거든. 그래서 바로 이게 단위 시간에 한 에너지 변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그것이 나오고 그렇게 놓은 에너지가 바로 운동량의 네 번째 항이 되는 이런 사실을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바탕관념을 혁신하고 바탕관념에 따라서 바탕구도의 기존 개념들을 재정비를 하고 나니 기존에 모르던 사실들이나 불명확한 사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리만 해도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바탕관념만 가지고 거기에 일관되게 기왕에 알고 있던 걸 다시 거기에 맞춰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 달라진데 그게 더 정확한 거야. 그게 한 사람이 자기 이론을 공부를 개가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거 잘 몰랐구나 해서 다시 쓰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만들어온 물리학이라는 지식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게 원래 이거였구나. 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게 원래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정말 재밌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거지. 선생님 그럼 앞에 있는 MC 제곱 놓은 거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둔 거예요? 앞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둔 거는 왜? 그거는 지금 아인슈타인이 뒀든 누가 뒀든 상관없어. 이미 이 이론 속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선생님 쭉 보여주신 거는 증명 일종의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그렇지. 앞에서는 이는 MC 제곱이라고 두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가 논리적으로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두면 그 이가 이런 성질을 요걸 갖다가 여기다 이라고 우리가 미리 썼을 뿐이지. 같은 얘기야. 근데 그 일의 그 줄이 에너지 단위 맞죠,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줄 단위가 저 오늘 우연히 어젠가 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한데 MC 제곱이랑 단위가 딱 맞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줄의 단위가 그러니까 1 뉴턴의 힘으로 1 메타를 움직였을 때 그게 1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MC 제곱 단위랑 딱 맞단 말이에요.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그처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히 맞아. 일부러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그건 원래 그런 건데. 그 단위 맞는다고 해서 그게 같은 거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는 뭐 그런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보면 당연히 맞는 거. 이거 그냥 MC 제곱이 아니고 뭐 100 MC 제곱이라도 단위는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만이 문제가 아니고 단위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서는 내가 이제 앞에 2를 미리 썼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데 앞에 2를 쓰지 않고 나중에 여기서 비로소 2를 확인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운동량의 네 번째 이거는 요걸 C는 상수니까 2를 바꿀 수 있겠구나.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지. 그래도 되는데 그냥 앞에서 내가 먼저 썼을 뿐이야. 그건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는 정의를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관계가 나오니까 그 정의가 바로 이게 에너지다 하는 거로 컨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위치, 속도, 운동량 이 기존 개념들을 4차원에 맞춰서 다 재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시공간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았지만 4차원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때 1905년 논문에 E 이퀄 MC 스퀘어 다 나왔는데 4차원 이론이 아닌데 왜 네 번째 성분을 찾아서 그걸 정비를 했나요? 그 내용 속엔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말을 안 하고도 이 내용 속엔 다 들어있는 아, 그러니까 여기다 꼭 내서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따로 또 네 개 그냥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운동량에 다른 성분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은 4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꼭 있어야 된다를 분명히 하지만 4차원이 아닌데 왜 또 성분이 있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이 셋하고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 여전히 생각하고 또 하나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그 4차원에서 공간의 한 성분이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근데 시간 공간이 서로 섞여서 관계를 맺는다 해서 시간과 공간이 이런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새로 생각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막 섞인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것까지는 아인슈타인이 한 거야. 서로 섞인다까지 했지 4차원으로 된다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받아들인 거고, 사실은 상당히 좀 주저스럽게 받아들인 4차원은. 그럼 이런 정리들은 아인슈타인 자신의 당시의 작업으로부터는 많이 넘어와서 재서술. 그렇지. 이게 많이 후에 정리한 거지. 그럼 지금 우리의 4차원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많은 과정과 사람 거쳐 재서술되어서 지금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떠나온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해석 문제 그 출발 관념은 물론 많이 그렇지만 이 수식 관계는 거의 다 이건 뭐 같은 결과로 다 나왔다고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루긴 힘들고 맥락 정도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4차원에 맞게 물리량도 재서술하고 변화의 원리도 재서술하고 그 변화의 원리 재서술하면서 이제 그 기존의 힘도 다시 또 재서술을 해서 전자기 법칙을 4차원에 맞게 정리를 해내서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명징한 이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번 말씀과 종합해 보면 당시까지 알려진 힘은 전자기력과 중력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의 4차원 논의로부터 전자기력은 재서술이 돼서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분명한 이론이 되었다면 어. 중력도 그거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력의 네 번째 성분은 찾을 수 없었다 어. 라고 해서 고민 끝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힘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힘으로써 중력을 서술하려고 하지 않고 시공간의 어떤 효과로서 재서술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잘 읽었어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맥락은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처음부터 그거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측계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인가요? 등가속인가요? 등속. 네, 등속 운동을 하는 이제 대상계와의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되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더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중력에 대한 것을 해서 시공간 효과를 찾아내는 것과 그런 등속과 가속 운동 이거는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중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중력을 힘이라고 보면은 힘의 중력에 해당하는 4차원 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4차원 형식을 맞춘 힘이 연결되는 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주 사고의 대전환을 한 거죠. 대전환해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통상적인 이런 형태의 힘이 아니라 시간 공간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 공간이 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 질량이 질량 분포가 있으면 또는 질량이 곧 에너지니까 질량 에너지 또는 에너지는 또 운동량의 한 성분이니까 아예 운동량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 공간의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온다. 근데 그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아까 삼각함수가 성립하는 이런 그 소위 그 평면 2차원이라 그러면 2차원 평면인데 이 평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하는 착상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착상인데 물론 그 당시에 이미 수학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다른 기하학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걸 연결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과감하게 그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해서 그래서 질량 쉽게 말하면 질량이고 더 넓게 말하면 이제 그 운동량 에너지 포함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부터 벗어나느냐.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 두 점 간의 거리의 제곱이 돼요. 두 점 간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x, y 2차원에서 보면 x제곱, y제곱이 요쪽 제곱이죠. 요것이 이제 거리, x, y는 성분이고 그래서 이 성분 x, y일 때의 이 거리는 안 변하는 거야. 2차원에서는 좌표를 틀어도 그 거리 자체는 안 변해요. 근데 그래서 3차원, 4차원까지 가면은 여기서 요것이 사실 AB가 1, 2, 3, 4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AB가 갖다 붙여봐요. 갖고 이게 1이라고 치면 X제곱, Y제곱, Z제곱, 타우제곱 요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민콥스키의 4차원 그러니까 민콥스키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그대로 만족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의뢰의 x제곱, y제곱, z제곱, 타우제곱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휘게 되면 시간 공간 휘게 되면 이것이 서로 다른 항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 상수도 변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벗어나는 정도를 시간 공간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이거의 형태가 이걸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데 이 값이 중력에 의해서 요쪽에 중력이 들어요. 중력에 있으면은 이 값이 요거는 이거 같은 거니까 이 값들이 중력하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하면은 거기서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요 A, B 요거 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거 아닌 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유클리드 계하고 다른 이것이 생긴다는 얘기는 공간이 이렇게 얼마만큼씩 비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조금 식 하나는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RMN이 R이 하는 것은 꽤 복잡한 거고 요것도 또 질량 분포긴 해도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그랬는데 그건 질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꽤 복잡하고 그 복잡한 이런 수학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풀면 질량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간 공간이 얼마나 휘게 되고 시간 공간이 얼마나 휘게 되느냐를 알면 그 시간 공간 안에서 중력은 이미 없고 시간 공간만 이제 휘었어요. 그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력을 받고 움직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으면 그거나 같은 건데 복잡하게만 해놨다 이렇게 얘기밖에 못 듣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중요한 거야. 그 차이 때문에 과거에 모르는 걸 또 알게 돼.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 있냐면 그 태양계 안에서 제일 태양에 가까운 별이 뭐예요? 수성. 제가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죠. 근데 수성은 태양의 중력을 제일 많이 받는 가까우니까 많이 받는 별인데 이것에 흥미로운 거는 이 태양이 있으면은 이 수성 궤도는 원궤도가 아니죠. 약간의 타원이에요. 꽃잎 궤도. 그러니까 이제 타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돈다는 얘기야. 한쪽은 가까이 가고 한쪽은 멀리. 근데 이것이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장방경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도 갔다가 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이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주변에 다른 행성에 또 중력도 있고 해서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봐도 이 세차 운동의 일부는 설명이 안 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게 세차 운동이 속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 이론을 만들 때 확인하고 이 논문을 만들 때 그 제시했죠. 이걸 하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하고 1차적인 근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같은 게 나와. 2차적인 교정은 바로 세차 운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식을 풀면 그 궤도가 나오는 거였어요? 두 식이 아니고 하나지. 위에 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다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태양 주변에다가 갖다가 놓고 풀면, 이제 그러기는 푸는 과정은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아니지만 일단 그건 뭐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풀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예측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이론에 의하면 태양 주변에
공간이 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가까이 지나는 별의 빛이 공간을 휜 대로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 물론 약간의 휘는 것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 에너지는 질량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질량이 있고 빛도 질량을 가지고 지나오니까 약간의 중력을 받지. 그래서 약간 중력을 받으니까 휘긴 휘어. 근데 이 공간이 휜 거에 의한 휘는 정도는 그거의 2배 이상 더 휘게 돼. 아인슈타인은. 그 차이가 생긴다 이거지. 그걸 확인하면 어느 쪽이 얼마나 휘었냐를 우리가 관측해 보면 이게 맞느냐, 뉴턴의 중력 이론이 맞느냐를 거기서 가를 수가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게 유명한 에딩턴의 측정.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떨 때 되느냐, 보통 때는 태양이 하도 밝아서 거기 별에서부터 오는 빛을 가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객이 일시. 태양이 완전히 그 달에 가렸을 때는 태양빛은 달에 다 걸려버리고 태양 뒤에서 오는 빛만 싹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태양 옆으로 지나오는. 그래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 태양 뒤에. 그 별을 태양이 없을 때의 밤중에 그 별에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서로 5개의 별들이 별 무리가 찍혔다 이거야. 근데 태양이 거기를 막고 있으면은 여기서 오는 빛이 태양에서부터 휘어오니까 지구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으면은 휜 것은 요거 원래가 있던 것이 요렇게 쭉 들까요. 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사진 찍을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통과하지 않는 시점에 그 별 무리들의 사진 찍고 마침 태양이 그걸 지나갈 때에 그 별 무리들의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효냐를 역산을 할 수 있잖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맞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1919년에 그 이제 공표를 한 거지. 에딩턴이 이제는 뉴턴의 이론 틀렸다. 그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론이 그걸 바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 그 전까지는 사실 4차원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한 이것들은 거의 직접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선언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번 유명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4차원을 얘기한 민kov스키가 1907년에 논문을 쓰고 1908년에 학술회의에서 여러 학자들 모인 데서 선언했어. 이제는 시간 공간은 4차원이다 하고 딱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년에 가서 에딩턴이 또 이걸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이걸 훨씬 이제 신빙성을 가지게 되죠. 상대성 이론.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비로소 아인슈타인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을 중력 이론으로구나. 이제 깬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또 한번 놀라운.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주 놀라운 거는 4차원이다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도 식으로 치면 간단하지. 하나씩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값들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실제 계산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 전체가 이런 놀라운 것도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몇 가지 그러니까 수성의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빛이 휜다는 거
몇 가지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처음엔 적었지만 지금은 점점 증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새 이론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깨끗한 이론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공부할 때에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과 그걸 또 가지고 응용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이게 소를 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를 얻은 것은 양자역학에서 얻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의 진리를 보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 왜 평가하셨는지 좀 이따 들어보고요. 그 이제 상대성 이론은 선생님의 이제 이 알매 틀에 대한 정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더 앞에 이론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나의 바탕관념론을 실증해 주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기뻐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 바탕관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무의식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이론과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아인슈타인 최초로 이것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것을 정치하게 만들면 기존의 이론도 더 명확하게 나온다든가 새로운 걸 발명하지 않고도 기존의 이론을 갖고 모르던 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것은 바탕관념을 혁신하고 바탕관념에 따라서 그 바탕 구도에 있는 특성, 상태, 변화의 원리를 재서술하는 그런 거였지 뭐 변화의 원리가 바뀌었다든가 상태 규정, 뭐 위치 규정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위는 재서술, 아래는 혁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어마어마한 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첫 번째로 아인슈타인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분명히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그동안 하시던 말씀에 의하면 바탕관념을 2번 혁신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이게 4차원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고 그것이 필수이다는 것도 또 유클리드 계약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플랫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냥 평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입체도 되지만 그러나 어디로 다 달라 봐도 이 평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공간이 이제 이게 그 휘어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이런 걸로 바뀌는 이게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변화죠.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그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일반 좌표계 그 특성대성 이론은 저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인데 이것은 등속 운동이 아닌 것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등속 운동일 때는 이게 좌표축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돌려요. 부분적으로 질량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점에서만 그렇게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막 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이 특별한 속도로 가는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훨씬 일반적인 좌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점에서는 그런 근사를 하지만 또 다른 데서도 그런 근사해서 이렇게 좀 연결해 나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맞아요. 이제 달리 얘기하면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좌표 틀을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맞으면 그 이제 이 가속도가 있는 좌표에서도 성립하는
일반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더 깊고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그 정도 그냥 일단 그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3장에 그래서 왜 소를 보답니까? 상대성의 소를 얻은 게 아니라. 그게 이 과감선사가 그 자리에 있는 시가 소를 보는 거가 나왔는데 상대성에서 바로 그 자리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맞췄지만 더 이제 넓게 보면 시간 공간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는 멀리 있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 공간의 틀을 제대로 갖다 맞춘 거가 돼. 저 안에 이 기본 원리가 들어 있겠는데 이제는 그걸 볼 수 있는 틀이 먼저 형성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틀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있는 거가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아직 잡지 못했지만 그런 의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취 발자국만 본 거에 비해서는 적어도 투명한 공간 속에서 저기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갔다. 근데 그게 뭔지 아직은 잡아낸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동력학 앞에 이 틀은 아직 휘어잡지 않고 이 멀리서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로 인해서 지금은 그 우주에 있는 힘은 그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이 세 가지만 있고 중력 상호작용이 이제 힘으로 여기서 이제 별도로 보는 거지. 그러면 지난번에 또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력이 하나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힘이 두 개 남은 거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전자기력도 이런 구조로 시간 공간에 어떤 또 변화를 주는 걸로 또 집어넣을 수 없나.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걸 통일적 이론을 만들어 보자. 꿈이 컸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셋을 이제 합치려는 쪽으로 가고 이거하고는 워낙 좀 거리감이 있어. 이게 시간 공간의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력까지 집어넣는 거는 아직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죠. 기존의 이제 그 힘관념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통일장 이론 형식으로는 가지도 않지만 나머지 이론 힘들은 합쳐가는 경향은 있고 그리고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이론 중에는 이것까지 합쳐서 다 연결한다는 과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것이 이제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았다라는 착각이 드는 것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착각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 정도면 꽤 많이 파악을 한 거죠. 더 질문? 그럼 좀 끊고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그러죠.